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결혼식까지 했지만 시모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인해 너무 큰 충격을 받아 남편과 혼인신고 서류에 도장도 찍기 전에 갈라서게 된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제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뻔했지만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최대한 빠른 결정을 내렸던 게 너무 잘한 선택이었다는 걸 지금도 확실하게 느끼고 있을 만큼 시모는 아직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과 결혼식을 올리기 전까지 시모의 행동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평생을 함께 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지만 전혀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고 말았었죠. 그 사람과는 2년 정도 연애를 했었고 양가 집안의 결혼 허락까지 전부 다 받은 상태라 결혼식은 무난하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결혼식 날짜가 가까워지면서 그 사람에게서 못 봤던 행동들이 눈에 들어오게 되었고 결혼을 하는 게 잘하는 건지 혼란스러울 정도로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주말이었던 어느 날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나온 뒤 저녁을 먹으려고 하는데 예비 신랑은 잠깐 전화 좀 받겠다면서 조용한 곳에서 전화를 받기 시작했어요. 별 생각 없이 벤치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통화가 꽤 길어지고 있어서 누구와 통화를 하는지 몰랐던 저는 예비 신랑이 있는 곳으로 걸어갔죠. 얼굴 표정을 봤을 때 뭔가 심각해 보였어요. 그래서 방해하면 안 될 것 같아 다시 벤치로 돌아가려는데 예비 신랑의 한마디에 걸음이 멈췄고 무슨 대화를 하는지 엿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영화만 보고 들어가려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극장에서 팝콘을 너무 많이 먹어서 저녁 생각이 없다니까. 엄마는 내가 배탈 났으면 좋겠어. 어떻게 연애한 지 2년이나 지났는데도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야? 오늘도 솔직히 나오고 싶지 않았는데 엄마가 하도 등 떠밀어서 나온 거잖아. 평일에 힘들게 일하고 주말에 좀 쉬고 싶었다니까. 은주는 지금 옆에 없어. 엄마랑 통화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할 수 있다며. 그래서 잠깐 자리를 옮겼지. 그래, 알았어. 간단하게라도 먹고 올 테니까 늦지 않게 들어갈게.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고는 있지만 결혼식 끝나면 그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 거야. 저는 예비 신랑이 시모와 나눈 대화에 많이 당황스러웠었고 처음 보는 모습에 할 말을 잃었었죠. 저와 데이트하는 걸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서 나온 것 같은 예비 신랑의 행동에 실망을 많이 했었고 제가 몰래 듣고 있었다는 걸 알지 못하던 예비 신랑은 저에게 따뜻한 미소와 함께 뭐가 먹고 싶은지 물어봤어요. 이미 기분이 상해버린 터라 저는 먼저 집에 들어가 보겠다면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려 했었죠. 그 사람은 분위기를 파악했는지 제 팔을 붙잡으면서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냐고 물어보길래 제가 알던 모습이 아닌 전혀 다른 이중적인 모습을 보게 된 터라 대화조차 나누고 싶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는 건데?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 건지 알아야 보내주든지 할 거 아니야. 내가 너한테 실수라도 한 거야? 아니면 정말 무슨 일이 있어서 그래? 나랑 결혼하려는 이유가 뭐야? 그냥 어머님이 결혼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서 하는 거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나랑 영화 보고 같이 있는 시간이 지겨웠으면 그만 끝내면 되지. 왜 억지로 결혼까지 생각했던 건데? 그만 만나고 싶으면 처음부터 말을 하지 그랬어.
어디서부터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엄마한테 전화가 와서 내가 지금 몸이 힘들다고 얘기했던 것뿐이야. 요즘 야근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집에서 쉬고 싶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더라고. 하지만 나는 은주 너를 사랑하니까 오늘 하루 같이 있어줬잖아. 너한테 마음이 없으면 이렇게까지 했겠어? 그래서 어머님한테 그런 식으로 말을 했던 거야? 내 기분이 얼마나 안 좋았는지 알아? 그런 말을 들었는데 더 이상 무슨 데이트를 할 수 있겠어. 이 기분으로는 같이 있고 싶지도 않아. 나는 오늘 부산에 출장 갔다가 서울로 올라온 거 잊었어? 서로 똑같이 힘든 상황이면 좋게 대화로 풀어나가던가 아니면 남은 시간 최대한 좋게 웃으면서 보내면 되는 거지. 꼭 그런 식으로 뒤에서 말을 했어야 돼? 어떤 마음인지 충분히 알았으니까 먼저 들어가 볼게. 예비 신랑은 저에게 미안하다면서 기분이 상했다면 좋게 풀자고 했지만 그 사람의 얼굴 표정과 말투에서 저와 함께 있는 시간들이 전부 가식적이고 거짓된 행동들이었다는 거에 너무 큰 실망을 하고 말았었죠. 그날 처음으로 예정되어 있던 결혼식을 취소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만큼 저에게는 예비 신랑의 행동이 너무 큰 상처로 다가오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둘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고 상처를 너무 크게 받아서 그런지 집에 들어오자마자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시모가 좀 전의 상황에 대해 들으셨는지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받고 싶지 않았지만 전화를 무시하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최대한 감정을 진정시키고 시모의 전화를 받게 되었죠.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지만 저를 달래주기 위한 말들이었고 이미 상처를 받은 저는 쉽게 마음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사소한 일들은 수백 번이 아니라 수천 번은 된다. 서로 잠깐 오해가 생긴 것 같아서 내가 직접 전화한 거니까 서로 최대한 좋게 풀어가는 게 어떻겠니? 세아가 입장에서는 당연히 서운할 수 있지. 내 아들이 요즘 정말 많이 힘들었나 보더라고. 너도 알겠지만 쉬지 않고 계속해서 야근을 했었잖아. 아무래도 체력이 다 떨어졌는지 집에서 쉬고 싶다는 말을 하길래 내가 나간 김에 세아가 너랑 저녁까지 먹고 들어오라고 했었다. 여태까지 내 아들이 세아가한테 많은 걸 맞춰줬었잖아.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불평불만 가진 적이 있었어? 한 번도 없었지? 그러니까 오늘 있었던 일은 그만 잊어버리고 서로 최대한 빨리 푸는 게 좋지 않겠니? 이제 곧 결혼식인데 이 문제 가지고 모든 걸 엎을 수는 없잖아. 일단 오늘은 푹 쉬고 내일 잠깐 얼굴 좀 보자. 시모는 저와 예비 신랑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서로가 좋게 풀어가길 원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시모와 한참 통화를 끝낸 뒤 자리에 누워 좀 전의 상황을 다시 되돌려 떠올려 봤는데 그때 처음 봤던 그 사람의 모습은 좀처럼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예비 신랑한테 전화가 왔어요. 자고 일어나니 전날에 받았던 상처와 제 감정이 어느 정도 가라앉았는지 침착하게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었고 그날 저녁 저희는 다시 마주하게 되었죠. 예비 신랑은 전날에 있었던 일들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제 눈치만 살피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상처받은 제 마음을
풀어주려고 노력을 했었죠. 그렇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되돌리려는 모습에 제 기분은 조금씩 풀리게 되었고, 예비신랑도 불완전한 사람인지라 한 번의 실수는 용납할 수 있었습니다. 2년간 함께했던 시간들을 한순간에 전부 지워버리기에는 저희가 쌓아왔던 추억들이 너무나도 많았었죠.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다시 예전처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잘 지내고 있었는데, 시모가 돌아오는 주말에 잠깐 얼굴 좀 보자며 시댁으로 부르셨어요. 저번에 안 좋은 일도 있고 해서 미안한 마음에 저녁 한 끼 같이 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돌아오는 주말에 예비시댁에 잠깐 들리게 되었고, 시모가 많이 신경을 쓰셨다는 게 느껴질 정도로 많은 음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분위기 좋게 식사 자리를 가지면서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었는데, 시모가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셨어요. 나는 웬만하면 집에서 하는 음식을 선호하는 편이거든. 식당에서 만드는 음식들은 전부 조미료가 들어가서 내 입맛에는 맞지 않더라고. 새며느리는 그래도 음식 솜씨가 나쁘지는 않다고 했으니 조만간 한번 기대해 봐도 되지. 가끔 여행을 가더라도 음식 같은 건 사 먹기보단 직접 해 먹기를 원하거든. 요즘 한식당 같은 경우 음식들 상당히 잘 나와요. 저는 그냥 저희 엄마가 하시는 음식을 눈대중으로 보고 배운 거라 잘하지는 못해요. 그래도 못하는 것보다야 낫지. 조만간 기회가 있을 테니까 그때 내가 부족해 보이는 것들이 있으면 다시 제대로 알려주도록 하마. 그런데 찬송이는 어디를 갔길래 아까부터 얼굴조차 안 보이는 거니? 걔가 뭐 하나에 빠지면 불러도 대답이 없거든. 방에서 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나와보라고 해라. 시모는 테이블 위에 상당히 많은 여행 상품을 올려놓으셨고, 저는 작은 방 문을 두드리면서 예비 신랑을 불렀습니다. 시모가 불러도 대답 하나 없더니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예비 신랑이 밖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양손 가득 무언가를 가지고 나왔고, 거실 테이블에 턱하니 올려놓았습니다. 방 안에서 가지고 나왔던 건 전부 다 여행 패키지 상품이었어요. 예비 신랑은 신혼여행을 어디로 갈지 확실하게 정하지 않아서 고민 중이라며 이상한 말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신혼여행 우리 벌써 정하지 않았어? 그때 하와이로 떠난다고 결정한 것 같았는데? 그래서 예약까지 전부 다 했었잖아. 설마 그걸 잊은 건 아니지? 그거 내가 취소했어. 하와이 말고 좀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엄마가 그러는데 하와이는 덥기만 하고 비도 많이 내린다고 다른 쪽으로 알아보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여러 군데 알아보니 꽤 괜찮은 곳이 많더라고. 은주 너는 하와이가 가고 싶은 거야? 한 번뿐인 신혼여행을 망칠 수는 없잖아. 우리 엄마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니까. 하와이야. 나중에 시간 될 때 가도 되니까 최대한 날씨에 영향을 안 받는 곳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저녁 먹자고 한 것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부른 거니까 같이 의견 좀 내봐. 그리고 우리가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지는 않잖아. 그래서 나는 다낭 쪽으로 가고 싶은데 가격도 저렴해서 훨씬 이득되는 부분이 많을 것 같거든.
음식도 우리 입맛에 맞을 것 같고, 엄마도 나랑 의견이 비슷해. 그래. 나도 해외여행은 몇 번 안 가봤는데 그쪽이 나랑은 취향이 맞더라고. 음식 맛도 괜찮고. 그래서 너희들도 무리 없이 갈 것 같아서 내가 추천했다. 네? 저는 신혼여행을 하와이로 가게 될 줄 알고 벌써 준비가 다 끝났는데요. 저한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예약을 취소했다고 해서 지금 너무 당황스러워요. 무슨 생각하는지 알겠는데, 이게 당신 혼자만 걸려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그래. 한번 결정해서 요금을 전부 다 지불하면 그땐 되돌릴 수 없는 거잖아. 우리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이 모자란 것도 아니고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가는 게 부담될 정도는 아닌데 갑자기 바꾼 이유가 어머니께서 추천해서 바꾼 거야? 그렇긴 한데, 은주 너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잖아.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 준비되어 있는 여행 상품 한번 봐봐.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다시 의논해 보면 되지. 일단 우리 엄마 생각은 베트남 다낭 쪽으로 신혼여행 계획을 세우는 걸 원하고 계셔. 내가 생각해도 그게 제일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거기가 사람들도 좋고 가격 대비 싸게 놀다 올 수 있는 곳이라 돈도 절약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냐. 절대 후회할 일 없을 테니 내 말을 듣는 게 좋을 거다. 예비 신랑은 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신혼여행지를 취소했다는 거에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오로지 시모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고 있는 그 사람의 행동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죠.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여행 상품들은 전부 다 마음에 들지 않았었고, 왜 하필 베트남 다낭으로 신혼여행을 잡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다면 말을 안 하겠지만, 충분한 자금이 있는데도 계속해서 잠깐 다녀오는 여행인데 너무 비싼 거 아니냐고 하와이는 가고 싶지 않다는 의견을 강하게 내비쳤어요. 시모까지 반대 의견을 내세우다 보니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 결국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예비 신랑과 시모는 뭐가 좋은지 서로 여행 스케줄까지 잡아놓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신혼여행은 예비 신랑과 단둘이 떠나는 건데 모든 일정을 시모가 정해주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제가 반대를 하게 되면 분위기가 안 좋아질까봐 저는 침묵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예비 신랑의 한마디에 어이가 없어서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네요. 그럼 여기로 가는 걸로 정한 거지? 엄마 생각도 확실한 거고요. 은주 너도 아무 말 하지 않는 걸로 봐선 그게 불만 같은 건 없는 것 같은데. 나한테 말할 기회를 주기라도 했어? 아까부터 어머님이랑 둘이서만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잖아. 나랑 같이 신혼여행 가는 거지. 어머님이 같이 가는 건 아니잖아? 아이, 그렇긴 한데 우리 엄마 의견도 중요하니까. 해외여행 잘못 다녀오면 돈만 날리고 후회만 하게 되잖아.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하려고 했던 것뿐이야. 그래. 너희가 어디를 가든 그건 나한테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신혼여행을 굳이 비싼 돈 들여가면서 갈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 돈이면 나중에 너희들이 필요한 걸 사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니까. 며느리가 한마디 상의도 없이 결정해서 많이 서운한가 본데 그쪽으로 가면 후회할 일은 없으니까 한번 다녀와 봐라. 시모가 신혼여행을 가는 것도 아닌데
모든 걸 전부 결정하셔서 제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결혼식장도 시모가 중간에 변경을 해서 애를 많이 먹었었죠. 저는 기분이 이미 상해 있었는데 예비 신랑과 시모는 뭐가 그리 기분이 좋은지 상당히 들뜬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던 저는 집에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자리에서 먼저 일어났어요. 시모는 저를 보더니 집에 들어갈 거냐고 예비 신랑 보고 집까지 바래다 주라며 여행 상품 팸플릿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렇게 예비 신랑 차에 올라타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집 안에 있었을 때의 상황이 너무 답답해서 단둘이 있었을 때 한마디 하려 했는데 갑자기 예비 신랑이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제가 옆에 있는 걸 모르는 건지 아니면 개념이 없는 건지 이상한 질문을 던지면서 시모가 시키는 대로 행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럼 집 앞까지 데려다 주라는 거죠? 기분이 많이 상한 것 같으니까 열 좀 식히게 근처 아이스크림 가게에 잠깐 들리라고요? 네, 그거 말고 또 해야 될 건 없어요? 그것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새며느리가 술 한잔 하고 싶다면 집 근처에서 술 마시고 대리 불러오면 될 거다. 아마 신혼여행 일정이 바뀌어서 많이 서운해하는 것 같으니까 네가 잘 좀 설명해주고 여행 상품은 내일 바로 결제하면 될 것 같다. 그럼 새며느리 잘 좀 챙겨주고 이따가 다시 얘기하는 걸로 하자. 잔성 씨는 이럴 거면 도대체 왜 나랑 결혼하겠다는 거야? 그냥 어머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서 살면 되잖아. 내 의견은 조금도 생각해 주지도 않고 무조건 어머님 의견만 듣는데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지금까지 이래 왔던 거야? 나랑 만날 때마다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조언을 구한 거냐고.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좀 더 현명한 방법을 찾기 위해 엄마한테 조언을 구한 것뿐인데 잘못된 건 아니잖아? 은주 너도 부모님께 의견을 물어보지 않아? 나도 최대한 좋은 쪽으로 선택하고 싶어서 결정한 거니까 너무 안 좋게만 보려고 하지 마. 이게 다 너를 위해서라고. 대화하다 보니까 벌써 도착했네. 오늘 술은 안 마실 거지? 그럼 내일 다시 연락할게. 여행 계획이 좀 틀어진 거 가지고 기분 나쁜 건 아니지? 아마 절대 후회할 일은 없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예비 신랑은 제 말을 듣는 것보다 시모의 말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너무 혼란스러웠었죠. 그날 집에 들어와서 많은 고민을 가지게 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게 현명한 방법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눈에 보이는 단점들이 장점보다 많이 있는 것 같아 결혼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신혼여행 잠깐 다녀오는 거 예비 신랑이 말하는 대로 따라갈 수 있었어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한 건 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취소를 한 거였고 제 말보단 시모의 말에 더 크게 움직였다는 거였어요. 앞으론 예비 신랑은 시모가 내세운 의견을 결정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될 텐데 그렇게 된다면 부부싸움은 안 봐도 뻔해 보였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다 보니 어느새 결혼식이 오고 말았어요. 결혼을 하고 나선 저와 함께 살게 될 테니 시모에게 조언을 구하기보단
저와 함께 모든 상황을 헤쳐나가게 될 거라는 믿음 하나로 예정되어 있던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저희는 그날 당일 곧바로 신혼여행을 가기 위해 서둘러 준비를 하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원래 다음날 가고 싶었지만 결혼식 이후 다른 날은 일정을 잡을 수가 없어서 당일 바로 신혼여행을 떠나야만 했어요. 그렇게 결혼식 직후 급하게 비행기에 올라탔는데 잠시 뒤 제 옆자리에 앉은 한 사람을 보고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고 충격적인 한마디를 꺼내는 순간 할 말을 잃어버려 그대로 얼음이 되고 말았죠. 어머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설마 오늘 저희 신혼여행 같이 따라가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이 비행기에 올라타실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너희들이 신혼여행을 떠나는데 내가 뒤에서 신경 써줄 게 많을 것 같아서 같이 가기로 결정하게 되었다. 너희들의 여행을 방해할 생각 조금도 없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세아가 나는 객지에서도 직접 한 밥 아니면 안 먹는데 네가 삼시세끼는 차려줄 수 있는 거지? 저번에 내가 얘기했었잖아. 식당에서 먹는 음식들은 전부 조미료가 들어가서 입맛에 안 맞는다고. 그런데 우리가 가는 여행지에 있는 음식들은 내 입맛에 맞더라니까. 몇 년 전에 한번 가봤는데 너무 만족해서 내 아들과 이번에 다시 한번 가보기로 결정하게 된 거거든. 너도 아마 좋은 추억 만들 수 있을 거다. 우리 아들도 요즘에 끼니를 자주 챙겨 먹지 못해서 많이 걱정했는데 이번에 가서 몸보신 좀 시켜줘야 되겠다. 나랑 같이 가는 게 싫은 건 아니지?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졌네. 엄마, 자리 잘 잡으셨죠? 그런데 아빠는 왜 아직 안 오시는 거예요? 이러다 비행기 출발하겠어요. 꼭 어디 가려고만 하면 화장실을 가신다니까. 아유, 비행기 출발한다는 말에 급하게 끊고 왔다. 나는 여기에 앉으면 되는 거야? 우리 새며느리 오늘 결혼식 가느라 많이 피곤했을 텐데 몸살 나는 거 아니니? 에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래 보여도 몸이 강철이거든요. 10분 뒤에 출발한다니까 이제 자리에 앉으세요. 정신없어도 이런 게 다 추억 아니겠어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나한테 사전에 한마디 말도 없었잖아. 그럼 신혼여행지를 바꾼 것도 아버님, 어머님과 함께 가려고 변경한 거였어? 같이 가면 좋잖아. 우리 부모님도 이번 기회에 해외여행 가시면 얼마나 좋아. 나중엔 장인 장모님도 함께 모시고 가면 되지. 요즘 정신없어서 말하는 걸 깜빡했는데 기분 나쁜 건 아니지? 잠깐만. 갑자기 왜 일어나는 건데? 이제 곧 출발한다잖아. 일단 가서 내가 전부 다 설명한다니까. 무슨 설명?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나랑 결혼한 이유가 도대체 뭐야? 왜 내 말은 조금도 들으려 하지 않고 어머님이 하라는 대로만 움직이는 건데? 하와이로 신혼여행 잡으면 비싼데 베트남 다낭으로 잡으면 시부모님도 함께 갈 수 있으니까 변경한 거잖아. 그렇게 가족들과 여행 가고 싶으면 혼자 다녀와. 나는 신혼여행 가서까지 눈치 보면서 수발 들고 싶지 않거든. 어머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 객지에서도 직접 한 밥 아니면 드시지 않겠다는 거야. 내가 거기까지 가서
음식을 해야 되겠어? 나랑 조금도 상의하지 않은 이런 계획에 함께 할 수 없으니까 먼저 일어날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 둘의 관계는 끝이야. 정말 그동안 많이 참고 있었는데 오늘 일은 도저히 용납을 할 수가 없어. 눈치 없이 따라오시는 것도 정말 어이가 없는데 저보고 객지에서 직접 밥을 차려달라고요? 평생 당신 아들 밥이나 직접 차려주세요. 저는 당신 며느리가 될 생각 조금도 없습니다. 이제 보니까 그동안 저 사람 뒤에서 계속 조종하신 것 같은데 그게 저 사람한테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혼인신고 서류에 도장 안 찍었으니 이 결혼은 무효가 되겠네요. 잠깐만. 왜 이렇게 열을 올리고 그래? 너희들이 신혼여행 떠나니까 겸사겸사 같이 가고 싶었던 것 뿐인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일인 거니? 나는 오히려 흥분하는 네가 더 이해가 안 된다. 그동안 내 아들 뒤에서 조언해 줬던 건 좋은 방법을 알려줬던 것 뿐이야. 그래야 너랑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거 아니니? 내 관심이 지나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아들 가진 부모 중에 나보다 더한 사람도 많다니까. 사소한 거라도 챙겨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 곧 비행기 출발한단다. 그만 흥분하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좋게 다녀오도록 하자. 결혼식까지 올렸는데 바투 내면 동네 창피해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닌다고. 저는 저 사람이랑 제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이 집안의 며느리로 살아가고 싶지도 않고요.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 제가 비행기에서 튀어나가려 하자 예비 신랑이 저를 붙잡았어요. 그리곤 갑자기 화를 내면서 왜 상황을 악화시키냐고 오히려 더 큰 목소리로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엄마가 하는 말이 100번 옳다면서 저를 이해해주지 못하고 있었죠. 완전 마마보이였던 예비 신랑은 자기 엄마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며 신혼집에도 함께 살길 계획하고 있다는 것까지 전부 다 털어놓고 있었어요. 자기 엄마가 한 밥을 꼭 먹어야 마음이 편하다면서 음식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되는 제가 얼마나 편하겠냐고 어이없는 말까지 늘어놓길래 그 자리에서 뺨에 손을 올려 버렸습니다. 더는 대화 자체가 이어지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비행기에서 빠져나오게 되었고 예비 신랑 식구들은 그대로 해외여행을 떠나게 되었어요. 저는 그래도 뛰쳐나올 줄 알았는데 돈이 아깝다고 생각했는지 여행을 떠나버린 그 사람들의 행동에 할 말을 잃었었죠. 이런 상황을 저희 부모님께서도 알게 되시고 많이 당황스러우셨는지 그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마친 뒤 다시 돌아왔을 때 원인 제공으로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했어요. 법정에서는 저에게 손을 들어 주었고 결혼식 문제로 손해를 본 거에 대해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사람과 제대로 된 결혼 생활을 단 하루도 보낸 적 없이 서로 등을 돌리게 되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잘한 선택 같아요. 만약 결단력 있게 행동하지 않고 시모에게 끌려 다녔었다면 제 인생의 앞날은 정말 힘들었겠죠. 그 사람은 제가 너무 예민한 거라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가 그분들과 함께 신혼여행을 떠났어야 했나요? 퍽 하면 자기 엄마한테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사람을 남편으로 받아들여야만 했었나요?
저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 사람과 도장 찍기 전에 헤어진 걸 다행이라고 생각하려고요. 앞으로 남은 제 삶에 더 좋은 날이 오길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성남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남편과 이혼을 한 지도 벌써 3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사연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그 집안 사람들과 최근에 엮이게 되는 일이 있었거든요. 2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을 또다시 마주했을 때는 기분이 정말 좋지 않았었죠. 3년 전에는 남편 때문에 이혼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전 형님 때문에 또 다른 사건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일단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제가 왜 이혼을 하게 됐는지부터 설명을 드려야 이야기가 시작이 될 것 같아요. 그때 당시 남편의 직업은 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전기 일을 했었는데 20명 정도 되는 팀원들을 꾸리고 다니면서 전국적으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부모님께서 한식 식당을 운영하셔서 밑에서 일을 배우고 있었죠. 남편을 처음 만난 건 저희 부모님 식당에서였어요. 그때 당시 한창 바쁠 점심시간이었는데 갑자기 전기가 전체적으로 차단이 되어버려서 정전인 줄 알았는데 저희 식당만 전원이 내려가고 다른 건물들은 멀쩡해서 많이 당황했던 적이 있었어요. 전체적으로 전원이 떨어졌던 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발만 구르고 있었는데 그때 식사를 하고 있었던 한 사람이 저에게 다가왔었고 도움을 주겠다는 말과 함께 전기실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길래 아빠에게 여쭤본 뒤에 전기실로 처음 본 사람을 안내해 준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남편과 첫 만남이었고 연인 사이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죠. 저희 식당에 문제가 생겼던 건 전기를 사용하는 양에 비해 차단기 용량이 현저히 떨어져서 과부하가 걸렸다고 메인 차단기를 더 큰 용량으로 교체하면 더 이상 문제는 없을 거라고 침착하게 설명을 해줬었어요. 그리고 잠시 뒤 함께 식사를 하고 있던 동료 직원에게 연락을 취해 차단기 하나를 구해오라면서 상황 설명을 해주고 있었죠.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처리가 끝나 큰 피해를 면할 수 있었고 그때 저희 부모님께서는 감사한 마음에 음식을 무료로 제공을 해 주셨었죠. 알고 보니 그날은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나온 거였고 저희 동네 근처에서 한동안 머물다가 또 다른 지역으로 옮길 예정이었었죠. 남편은 저희 식당에 자주 왔었어요. 알고 보니 현장이 가까웠었고 부모님께서 만드시는 음식이 그 사람의 입맛에 맞았는지 얼굴 보는 일이 자주 생기게 되었죠. 첫 만남이 너무 강렬했던 건지 자주 눈을 마주치게 되었고 저에게 미소를 보이는 모습이 싫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 동안 부모님 식당을 고정으로 이용하던 그 사람과 가까워지게 되었고 몇 번 만나다 보니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결혼까지 생각을 하게 되었죠. 부모님께서도 첫 만남 때 이미 좋은 인상으로 각인이 되어 버렸고 꽤 오랜 시간 식당에 방문을 했던 그 사람을 유심히 지켜보고 계셨는지 조심스럽게 여쭤봤던 결혼은 긍정적인 답변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일 마음에 걸렸던 건 그 사람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게 조금 마음에 걸렸었어요. 그래도 주말에는 항상 얼굴을 볼 수 있다는 말에 안심은 되었었지만 주말에만 시간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걸림돌이 될 것 같아 고민이 많았었어요.
그래도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됐고, 앞으로의 인생 또한 믿고 의지할 수 있을 것 같아 끝내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죠. 그렇게 저와 그 사람은 일사천리로 부부관계로 이어졌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해 오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들을 숨기고 있었고 이중적인 모습을 보게 됐을 때 엄청난 배신으로 제 마음을 찢어 놓았습니다. 남편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이상의 현장들을 팀원들과 함께 이동하며 일을 했었는데 주말에만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게 시간이 지날수록 큰 단점으로 찾아왔어요. 그래서 남편이 보고 싶은 마음에 몰래 일을 하고 있는 현장을 찾아가게 되었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여행하는 느낌으로 출발했었는데 저녁 늦게 도착한 저는 남편이 지내고 있는 숙소 쪽으로 걸어가면서 전화를 걸려고 핸드폰을 꺼내던 그 순간 눈앞에 펼쳐진 충격적인 광경에 너무 놀라 급하게 몸을 숨긴 뒤 남편의 모습을 몰래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 옆에 처음 보는 여자가 찰싹 붙어서는 어디론가 같이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를 따라가 보니 도착한 곳은 노래방이었습니다. 건물 안에 들어가 확인을 해보니 그동안 함께 일을 해오던 팀원들도 노래방에서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었죠. 조심스럽게 살펴보고 있는데 인원수에 맞춰 여자 한 명씩 품에 끼고 춤을 추는 사람도 있었고 눈으로도 보기 힘들 정도로 진한 접촉을 하는 팀원도 있었죠. 제 두 눈으로 보고 있는 광경을 믿기 어려울 만큼 팀원들 사이에 껴있던 남편의 행동은 너무 충격적이라 숨이 가빠올 정도였어요. 남편은 옆에 찰싹 달라붙어 있던 여자에게 거침없는 접촉을 하고 있었고 뭐가 그리 좋은지 맥주를 마시면서 분위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지 고생하는 남편한테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주려고 온 것뿐이었는데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모습을 보게 된 터라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도저히 두 눈 뜨고 볼 수가 없어 건물 밖으로 뛰쳐나왔고 저런 더러운 남자와 결혼을 했다는 게 너무 역겨워 화장실로 들어가 오바이트를 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행동들과 그 생활들이 익숙해 보이던 남편의 모습에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고 변명조차 하지 못하게 확실한 증거물을 확보해 놓기 위해 다시 노래방으로 들어가 남편의 충격적인 모습들을 전부 핸드폰 안에 담았습니다. 너무 크게 실망을 했는지 제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렇게 모든 증거물을 확보한 뒤 집으로 돌아가려 몸을 돌리는 순간 팀원 중 한 분이 화장실을 다녀왔는지 저와 눈이 마주쳤고 그 자리에서 급하게 벗어났지만 건물을 나와 택시에 올라타 서둘러 자리에서 벗어나자마자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차피 전화를 받아봤자 거짓된 변명을 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울리는 남편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힘겨운 상태로 되돌아온 저는 남편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몇 번이고 되돌려 봤어요. 저를 바라보던 눈빛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제가 알던 남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저에게 모든 상황들을 해명하겠다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던 제 곁으로 조심스럽게 다가오려고 하길래 너무 큰 배신감에 제 손은 남편의 뺨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는 모습이 가식처럼 보였죠. 용서? 내가 지금 두 눈으로 당신의 이중적인 모습을 전부 다 목격했는데 지금 나한테 용서를 해달라는 말이 나와? 원래 그런 사람이었던 거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팀원들과 술 먹고 노래방 가면 여자들 불러서 노는 게 일상이었던 거잖아. 내 두 눈으로 목격한 이상 더는 당신과 같이 못 살아. 그건 그냥 내 팀원들 사기 좀 올려주려고 했던 것뿐이야. 정기일이 얼마나 고된지 당신도 잘 알고 있잖아. 그래서 스트레스 좀 풀라고 여자 좀 불렀어. 당신이 이런 일을 처음 겪어봐서 많이 당황스러운 건 알겠는데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팀장이면 팀원들 관리를 해줘야 하잖아. 그래서 내 돈 들여가면서 팀원들 스트레스 풀게 해주는 건데 나는 그 자리에서 목석처럼 앉아 있을 수는 없는 거고 분위기도 좀 맞춰줘야 하니까 함께 했던 것 뿐이야. 아주 잠깐 몇 시간만 즐기는 자리인 것 뿐이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니까. 나는 오직 당신 하나뿐이고 일로 우리 관계가 멈춰지는 건 싫다고. 그럼 처음부터 잘하지 그랬어. 꼭 그런 식으로 놀아야만 스트레스를 푸는 거야? 나랑 만나기 전부터 그래 왔다는 건데 내가 몰랐으면 계속 이런 식으로 살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그리고 당신 팀원분들 중에 결혼하고 아이까지 가진 분들도 있지 않아? 그분들 와이프는 자기 남편이 노래방에서 여자 끼고 놀면서 여기저기 접촉하는 거 알고 있대? 내가 직접 연락처 알아내서 물어볼까? 총각이면 몰라. 이미 결혼을 했고 아이까지 있으면 그런 자리는 알아서 피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어떻게 총각들과 똑같이 놀 수가 있어? 우리 사이에 아이가 없다는 게 정말 다행이지. 이 사실을 모르고 임신을 했다면 그 아이는 얼마나 불행했겠어? 당신이 너무 순수해서 지금의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 같은데 남자들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 정도는 별것도 아니라니까. 비즈니스잖아. 지금 너무 놀라서 그런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해야 팀원들 부리는데도 어렵지 않다고. 원래 돈 버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 투자라고 생각하면 된다니까. 당신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좋겠어. 나는 100번, 1000번 생각해봐도 당신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거든. 팀원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고? 그 사람들 중에 제일 즐기고 있던 건 당신 아니야? 눈빛 자체가 달랐는데 어디서 아니라고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거야? 더는 대화하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나가. 그럼 내가 돈 내는데 그냥 지켜보기만 하라는 거야? 나도 스트레스는 풀어야 할 거 아니야? 이게 다 업무의 연장선이고 사람들 관리하려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제가 이해를 해주지 않자 남편은 오히려 목소리를 높여 저에게 화를 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저는 어이가 없어서 더는 대화조차 섞고 싶지 않아 짐을 챙겼고 남편은 그런 저를 진정시키려 애를 썼지만 강하게 뿌리친 뒤 집 밖을 뛰쳐나오게 되었죠. 남편의 이중적인 모습에 양가 집안은 난리가 났고 부모님께서는 많이 실망하셨는지 저희 집에 찾아온 남편을 만나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남편은 저와 이혼할 수 없다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애원을 했고 저는 그런 남편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이 들어 이혼을 결정하고 있었죠. 그리고 시부모님께선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자 저와 대화를 원하셨어요. 네가 내 아들한테 많이 실망을 했겠지만
그래도 한 번의 실수는 봐줄 수 있는 거 아니니?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건 변함이 없는 거잖아. 남자들이 바깥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지. 그것 가지고 너무 일을 크게 만드는 것 같아. 나도 좀 불편하구나. 네가 연락 한 통 없이 불쑥 찾아갔었다며. 그렇게만 하지 않았어도 너희들 사이는 지금도 깨가 쏟아졌을 텐데 왜 쓸데없는 짓을 저질러서 이런 일을 만드는 거니? 남자들이 하는 일에는 참견하는 게 아니란다. 제가 이 사람과 이혼한다고 했을 때 어머님께서 탐탁치 않아 하시는 것 같아 증거물을 좀 가져왔는데요. 괜찮으시다면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영상을 보시면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실 텐데요. 노래방에서 있었던 일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제가 어떻게 이 사람을 따라가게 됐는지 아세요? 처음에는 처음 본 여자와 찰싹 붙어서 걸어가는 모습만 봐서 너무 충격을 받아 그 뒤만 따라갔었거든요. 그런데 노래방에서 충격적인 모습을 보고 건물 밖으로 튀어나와 집으로 돌아가려는 길에 보니까 남편이 왜 그 여자와 단둘이 걸어가고 있었는지 그게 의심스럽더라고요. 그런데 노래방 건물 앞에 몇 개 호텔이 있던 게 기억이 나서 설마 하는 마음에 다음날 이 사람을 목격했을 때의 시간을 기준으로 몇 군데의 호텔에 들어가 관계자분께 부탁을 해서 CCTV를 확인해 봤거든요. 정말 아니길 간절히 바랐었는데 이 사람이 글쎄 노래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벌써 그 여자와 함께 호텔로 들어갔던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여기 보세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이라는 걸 딱 알아볼 수 있겠죠? 제가 이 영상을 봤을 때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노래방에서 여자 끼고 놀았던 건 아무것도 아니었다고요. 벌써 영상 속의 여자와 호텔에 들어가는 게 찍혀 있는데 제가 어떻게 눈을 감아줄 수가 있겠어요? 직업상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이런 적이 한두 번 있었겠어요? 제가 봤을 때 옮겨 다닐 때마다 이런 식으로 생활했을 것 같은데요. 동서, 지금 너무 흥분한 것 같은데 일단 좀 진정하는 게 좋겠어. 남자들이야 사회생활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라고. 서방님이 뭐라고 했어? 팀원들을 관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투자를 하는 거라잖아. 당근을 줘야 채찍을 휘두를 거 아니야. 그런데 정작 서방님이 받는 스트레스는 누가 풀어줄 수 있겠어? 리더라고 모든 걸 속으로만 삭히고 모든 짐을 짊어질 수는 없는 거거든. 서방님도 사람이야. 똑같이 힘든 입장이라고. 남들이 즐겁게 놀고 있는데 서방님은 안 놀고 싶었겠어? 동서가 두 눈으로 안 봐도 될 일을 연락도 없이 몰래 가는 바람에 보게 된 거잖아. 그래서 지금의 사태가 벌어진 거고. 그러니까 동서한테도 잘못이 없다곤 할 수 없는 거야. 서방님이 다른 여자들한테 몸은 좋겠지만 마음은 주지 않았으니까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매달리는 거 아니겠어? 우리 더는 일을 시끄럽게 만들지 말자. 동서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흠집 하나 없는 건 아니잖아. 남자들은 다 그래. 원래 우리 그이도 지금 해외 출장 떠난 지 6개월 정도 됐는데 거기에서 누굴 만나는지 나도 그건 알 수 없잖아. 그냥 믿고 기다리고 있는 것뿐이라고. 결혼했으면 서로 믿고 그냥 살면 되는 거야. 사랑해서 여기까지 온 거면 끝까지 믿어주는 게 좋지 않겠어? 이혼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해. 둘이 얼마나 살았다고? 벌써 이혼이야?
그럼 형님은 아주버님이 해외 출장 가서 다른 여자를 만나고 그런 생활을 해도 다 이해해 준다는 거네요. 그럼 형님이나 그렇게 천년만년 이해하고 사세요. 지금 제 입장이 아니니까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기준이 달라요. 형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저는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크게 다가올 수도 있는 거라고요. 다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으니까 더 이상 대화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이혼 서류 있으니까 나머지 작성하고 내일 법원으로 나와. 별것도 없는 집안 주제에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혼자 깨끗한 척은 다 하고 있네. 동서는 서방님 만나기 전에 다른 남자 안 만났어? 그동안 살면서 혼전 순결을 지킨 것도 아니고 할 것 다 해왔었으면서 엄청 순결한 척 한다? 보면 동서 같은 여자들이 나중에 더 바람 피우고 남자에게 환장하던데? 시모도 대화 자체가 통하지 않았지만 형님은 상상 이상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더는 상대할 가치가 없어 보여 남편한테 이혼 서류를 던져준 뒤 시댁에서 나오게 되었고 저희 부부는 결혼한 지 1년 만에 각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정신적인 피해 보상과 어느 정도의 위자료를 받고 끝내긴 했었지만 저는 남편한테 진심으로 사과를 받고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저와 이혼을 하게 되면서 온갖 욕설과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퍼부으면서 저에게 끝까지 상처를 주었었죠. 그렇게 저희 둘은 좋지 않은 마무리를 하게 되었고 저는 부모님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었죠.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새 3년의 시간이 흘러버렸고 그동안 전 시댁 식구들과 마주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 잊혀갈 때쯤 어느 날 제 눈앞에 반갑지 않은 한 사람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전 형님이 몇 명의 사람들과 함께 저희 부모님 식당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미화복을 입고 식당 주변을 청소하고 있던 터라 꼴이 말이 아니었었죠. 항상 식당 주변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오시는 손님들께 좋은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식당 주변 청소는 한가해질 때면 습관처럼 해오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전 형님이 보게 되었고 함께 걷고 있던 일행들에게 제가 듣지 못하게 수군거리며 깔깔대고 있었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그냥 무시하고 할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전 형님이 저를 보며 걸어오더니 비웃으면서 상처되는 말을 거침없이 뱉어댔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건 하나도 없네. 아직도 이런 미화복 입고 식당 주변을 청소하고 있는 거야? 딱 꼴을 보니 이혼하고 지금까지 혼자로 지내왔었나 봐. 예나 지금이나 넌 그 옷이 딱이다 딱. 서방님과 이혼해준 덕분에 지금 능력 좋은 여자 만나서 아주 잘 지내고 있거든. 아이까지 생겨서 집안의 경사가 났다니까. 너랑은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 대기업 여자라고. 내가 최근에 여기 근처에 이비인후과를 개원했거든. 우리 그이가 능력이 너무 좋아서 괜찮은 위치에 하나 차려줬는데 어디 불편한 곳 있으면 한번 찾아와. 이쪽 지역에는 너처럼 천한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환자가 끊임없이 있더라고. 그냥 갈 길 가면 되지. 꼭 이렇게까지 아는 척을 해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려달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방금 나보고 천하다고 했어요? 내가 어딜 봐서 천하다는 건데요?
그럼 그쪽은 의사라서 양반이라는 건가요? 겉모습이 의사면 뭐예요? 입이 상스러워서 신분을 깎아내리고 있는데 미아복을 입고 청소하면 천한 거고 의사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양반인 거예요? 요즘 시대에도 그런 걸 따지나?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대화 자체를 섞고 싶지 않으니까 비키죠. 곧 저녁 준비를 해야 돼서 서둘러 청소를 끝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식당은 오지 마세요. 전형님은 제가 무시하는 행동을 보이자 옆에 같이 있던 일행들을 의식하고 있었는지 갑자기 저에게 온갖 막말을 퍼붓더니 저를 밀치면서 입고 있던 미화복을 붙잡아 강하게 넘어뜨렸어요. 제가 눈을 치켜뜨고 전형님을 노려보는 순간 제 뺨에 손을 올려 붙였고 저도 과거에는 참고 넘어갔지만 더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똑같이 뺨을 올리고 한쪽 손에 들고 있던 빗자루를 전형님에게 사정없이 휘둘러 버렸습니다. 그렇게 서로 치고받고 난리가 나게 되자 부모님께서 밖으로 나오셨고 엄마는 전형님을 보자마자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셨어요. 그렇게 서로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상태에서 법적인 문제까지 나오게 되자 전형님은 저희 가족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사람 잘못 건드렸다고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고 잠시 뒤 도착한 외제차 차량에서 내린 한 사람은 3년 전에 전 남편과 결혼 생활할 때 잠깐 뵀었던 시숙이었습니다. 전형님은 자기 얼굴을 보여주면서 저희 가족을 절대로 용서해주지 말라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전 시숙에게 모든 상황들을 설명해 주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시숙의 손이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는 전형님의 뒤통수를 강하게 후려치면서 병원문 닫기 싫으면 저에게 싹싹 빌라고 제가 아닌 전형님에게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시숙의 예상치 못한 행동에 당황한 형님은 목소리까지 떨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창피를 당해 결국 억울하다며 눈물까지 보이고 말았어요. 그 모습을 본 시숙이 한마디 하셨어요. 당신이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아 보이는데 내가 오늘 어디를 다녀왔는지 알아? 이 사진을 보고도 너를 도와줄 거라는 착각을 하는 건 아니지? 설마 당신 나 지금 미행한 거야? 서로의 사생활은 지켜주기로 했었잖아. 나를 그렇게 못 믿어? 여긴 그냥 내가 몸이 별로 좋지 않아서 가게 된 곳이라고. 네가 지금 사태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이 사진을 들고 있으면 어디까지 알고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사진 속의 남자를 어떻게 했을지 생각해 봤어?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거니까 제대로 답을 주는 게 좋을 거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이 세상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게 해줄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래? 여기에서 이러지 말고 다른 곳에서 얘기하면 안 돼? 나 의사야. 동네 창피하게 이럴 거냐고. 의사면 뭐해? 사람이 되지 않았는데. 그리고 당신이 지금 개원한 그 병원 건물 주인이 누군지는 알기나 해? 저기 재수씨 부모님이 소유하고 계신 건물이라고. 뭐라고? 내가 지금 개원한 병원이 저분의 소유로 된 건물이라고? 말도 안 돼. 이깟 식당을 운영하면서 어떻게 건물주가 될 수 있어? 그 건물이 얼마나 큰데? 당신 지금
사기당한 거 아니야? 저 사람들 꼴을 봐봐. 절대로 돈이 많아 보이지 않는 모습이라고. 누가 봐도 입에 겨우 풀칠할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건물주가 될 수가 있어? 그래서 지금 나보고 어쩌라고? 내가 사과하길 바라기라도 하는 거야? 의사인 내가 이런 하찮은 인간들한테 왜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상황 파악 제대로 하는 게 좋을 거야. 어디까지 갔어? 솔직하게 얘기해. 당신이 진실이 아닌 거짓을 얘기하는 순간 앞으로의 인생은 끝나게 될 줄 알아? 시숙의 직업은 변호사로 거의 해외 기업들을 담당해주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시부모님과 한번 틀어지고 나서 형님만 시댁에 왕래를 하고 시숙은 아예 시댁에 오지도 않았었죠. 그래서 얼굴 뵌 적이 거의 없었는데 전 남편과 이혼을 하고 처음 보게 된 모습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상태였어요. 알고 보니 전 형님이 시숙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고 여성 전용 마사지를 받는 곳이라고 변명을 했었지만 그곳은 상당히 질이 좋지 않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젊은 남자와 계속 만남을 가지다가 임신을 해서 그 남자와 함께 산부인과를 들어가게 되었고 변호사인 시숙이 전부터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있었는지 뒷조사를 하다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거였죠. 과거에 저한테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고 말을 했던 전 형님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본인이 그런 삶을 살아와서 전 남편을 이해했던 거였죠. 그리고 이건 저도 모르고 있던 사실이었는데 아빠는 시숙을 결혼식 날 때 아주 잠깐 인사만 하게 된 터라 얼굴을 자세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었죠. 시숙도 그건 마찬가지였고 형님과 제가 싸우는 모습을 보다가 저희 뒤에 계신 부모님을 보고 알게 된 거였습니다. 아빠는 계약 기간까지만 병원을 운영하고 그 이후로는 계약을 하지 않겠다면서 등을 돌려 버리셨어요. 당황한 전 형님은 저희 가족을 붙잡으려 했지만 이미 떠나가 버린 배를 잡을 수는 없었죠. 거기에다가 시숙 또한 전 형님의 얼굴에 이혼 서류를 던진 뒤 뱃속에 있는 아이나 잘 키우라면서 그동안 형님이 가졌던 모든 걸 다 빼앗을 거라는 말을 끝으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전 형님은 결국 주저앉아 버렸고 끝내 이혼을 물을 수는 없게 되었죠. 현재 이혼 문제로 소송 진행 중이라고 알고 있어요. 시숙은 저희 가족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면서 시숙 이름으로 계약한 병원까지 빼버리려고 준비 중인 상태라 전 형님은 발만 구르고 있는 중이죠. 시숙이 저희 가족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라고 압박을 했는지 이 사태를 조금이라도 완화시키려고 얼마 전에 저희 식당에 찾아와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갔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이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전 형님의 용서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전 형님한테 충격적인 말을 들었는데 전 남편이 전기 공사를 하다가 안전부주의로 감전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 중이라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잘 살 것처럼 떵떵거리던 사람이 한순간의 실수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말에 그 사람과 결혼한 아내분과 아이가 참 불쌍하더군요. 그 집안 사람들의 지저분한 행동이 가져온 결과인 것 같아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 가족이 전 형님의 용서를 받아줄 마음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잠깐의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사과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그런지 전영님이 활개치고 다니는 걸 또다시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바뀌지 않는다잖아요. 전영님 또한 잠깐의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행동일 거라 생각해 저희가 받은 상처와 영업 방해죄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흐지부지 넘어가는 것보다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기가 막힌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은 행복만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늘 눈팅만 하다가 제 이야기를 써보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다른 분들도 제 이야기를 듣고 같이 울고 웃으라고 써봅니다. 전 40대 중반 기혼 여성입니다. 다들 기구한 사연들이 많으시겠지만 아마 부모 없는 서름이 가장 클 거라고 생각해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어려서 엄마는 집을 나가시고 아빠는 병마와 싸우시다 돌아가셨죠. 다행히 큰아버지와 큰엄마가 저를 거두어 키워주셨기 때문에 부모님의 부재는 딱히 겪지 못하고 자랐어요. 저에게는 은인 같은 분들이죠. 어렸을 때부터 차별 없이 저를 키워주셨기 때문에 지금은 엄마 아빠라고도 부릅니다. 하지만 큰아빠와 큰엄마는 저에게 눈치를 절대 주지 않으셨지만 내심 어려서 혼자만의 슬픔은 늘 간직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남들 눈치를 좀 많이 보는 편이 되었죠. 그러던 중 저는 친구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불안정한 가정 울타리에 있다가 온전히 내 가정을 꾸리는 것이 소원이었던 저는 너무 행복한 나날이었죠. 큰아빠와 큰엄마도 같이 좋아해 주셨습니다. 네가 어긋나지 않고 잘 자라줘. 너무 고맙다. 너네 아빠도 살아있어. 이 모습을 봤다면 기뻐했을 텐데. 뭐가 그리 급하다고. 큰아빠랑 큰엄마한테 제일 고맙죠. 그래도 저 이렇게 걷어주시고 학교도 다 보내주시고 아빠 엄마 아니었으면 지금 이 자리까지 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저 이렇게 곱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잊지 않을게요. 정말로 늘 감사드려요. 아유, 언제 이렇게 커서 결혼까지 한다고. 너 키우면서 그래도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 유진이 네가 얼마나 마음이 여리고 착했는지. 오히려 엄마랑 아빠가 너 키우면서 배운 게 많아. 아무쪼록 결혼하게 되더라도 자주 와야 해. 막상 결혼을 한다고 하니 어려서 키워준 큰 부모님께 너무 고마운 마음뿐이었어요. 아무리 핏줄이라도 절 거두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지금도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상하셨다시피 온전한 부모가 없는 저를 시어머니는 매우 싫어하셨어요. 아무래도 배운 게 없을 것 같다였고 친엄마가 살아있지만 어려서 도망갔다는 말에 그 집구석 알만하다며 저를 보기도 전에 싫다고 하셨죠. 마음은 아팠지만 제가 감당해야 될 무게라고 생각했어요. 어려서부터 쟨 엄마가 도망갔대라고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익숙했지만 지금의 부모님이 사랑으로 키워주셨기 때문에 조금은 잊혀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결혼을 하면서 다시 한번 친엄마의 부재가 또 한번 상처가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시어머니는 뼛속까지 옛날 사람이었기에 그 엄마의 핏줄을 받았으면 똑같을 거라고 그렇게 단언을 하셨어요. 정말 슬펐죠. 난 걔 싫다니까. 지 엄마 도망간 것만 봐도 딱 보면 모르겠어. 네가 지금 콩깍지가 단단히 신 거지.
아무리 큰아버지네가 애를 거뒀다 하더라도 그게 진짜 핏줄이니? 따지고 보면 지 엄마 핏줄 닮았으면 애가 얼마나 천박할 거야, 안 그래? 엄마, 그렇게 말 좀 하지 마요. 안쓰럽게 생각 들지 않으세요? 어려서부터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 많았겠어요. 전 이 결혼 포기 못합니다. 너도 버려놨다 아주. 그 요망한 년이 너까지 다 배려놨어. 내 아들 맞는 거냐?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아빠도 없이 홀로 너 하나만 바라보고 엄마 이렇게 늙은 거 안 보이냐? 그런데도 네가 내 기대를 저버리고 그깟 년이랑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연연 하지 마요. 듣기 싫어. 내 인생 내가 선택하겠다는데 왜 왈가왈부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그러셔도 전 포기 못해요. 그래, 너 죽고 나 죽자 아주. 어미 앞에서 못하는 말이 없지? 어디서 네 인생이란 말이 나와?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엄마, 그거 집착이에요. 전 절대 유진이 포기 못해요. 엄마가 유진이 보면 분명 마음이 바뀌실 거예요. 얼마나 착한 앤데. 남편의 완강한 표현에 결국 어머님 두 손 두 발 들으셨고 저흰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운영한 식당을 이어받아 하고 있었고 저는 공무원이에요. 남편은 자영업, 저는 안정적인 직업이어서 결혼해도 큰 걱정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머님이 저를 정말 너무 미워하시는 통에 매일이 살얼음판 같았죠. 한두 번은 참았지만 매번 저희 친부모님을 운운하며 욕하셨기 때문에 참을 수 없는 날들이 더 많았습니다. 결혼식에서도 마음에 안 드는 티를 엄청 내셨기도 했고요. 그렇게 제 친구들도 그렇고 식장에 온 저희 집 부모님 쪽 지인들까지 민망해서 얼굴이 달아오를 정도였죠. 정말 아나무인이었어요. 어머, 성주 엄마 축하해. 아유, 그래도 신부 되게 예쁘더라. 성재도 아주 싱글벙글이더라. 하여튼 너무 축하해. 축하는 무슨? 아유, 말도 마. 나중에 얘기해. 나 진짜 쟤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성재가 하도 난리쳐서 억지로 시키는 거야. 식장이니까 나중에 우리 집에 오면 내가 자세히 얘기해 줄게. 하여튼 와줘서 너무 고마워. 밥 꼭 먹고 가고, 알겠지? 야, 너네 시엄마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아니, 지 얼굴에 침 뱉기지. 그게 뭐야 도대체? 결혼식장에서 떠벌리는 것도 아니고. 아, 원래 그러셔. 그냥 신경 쓰지 마. 그래도 좀 나아지시겠지 뭐. 어차피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따로 살 건데 뭐. 네가 고생이 많겠다 진짜. 아유, 그래도 오늘 너무 예뻐. 결혼 축하해 유진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신부가 되길. 오죽했으면 제 친구들도 신부 대기실에 와서 시어머니의 만행을 저에게 말해 주었죠. 기가 막혔습니다. 천박스럽기도 했고요. 매번 오는 지인들을 붙잡고 신부 마음에 안 든다고 하소연을 하셨더래요. 저희 엄마 아빠가 그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당황하셨는지 저까지 죄송해지더라고요. 엄마 아빠는 행여나 저를 안 좋게 보는데 엄마 아빠까지 나서면 저를 더 안 좋게 볼까봐 참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대신 결혼식이 끝나고 남편에게 아빠가 한 소리를 하셨죠. 얼마나 꾹꾹 참았다가 하셨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자네, 어머니가 유진이 안 좋게 보는 거 다 아는데 남편이 옆에서 중재 잘해줬으면 하네. 자네 하나 믿고 시집 갔는데 지금까지 그런 소리를 들어야겠나? 하여튼 지켜볼 거야. 우리 유진이는 내 친딸이나 다름없으니 눈에 눈물 나게 하는 일 없도록 하게.
네, 아버님, 죄송합니다. 저희 엄마가 유진이 힘들게 하지 않도록 제가 옆에서 많이 노력할게요. 지켜봐 주세요. 아휴, 내가 진짜 창피해서 원. 자네 믿고 결혼시켰는데 유진이 앞날이 안 봐도 훤해. 어쨌든 유진이 눈에 눈물 나는 날은 내가 가만 안 있을 거야. 아유, 창피해. 자네 어머님, 하여튼 정말 매너가 너무 없으신 것 같아. 김서방이 조심 좀 시켜줘. 그렇게 험난한 결혼 생활에 막이 열렸죠. 시어머니는 더 대단했어요. 매번 말도 없이 저희 집에 찾아오는 것은 기본이었고, 오자마자 집을 뒤지며 매번 살림살이에 터치를 하시곤 하였죠. 집에 들어가는 길에 두려울 정도일 때도 있었어요. 오늘은 오셨을까? 오늘은 안 오셨을까? 매번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았죠. 일 끝나고 집에 오는 날에 깜짝 놀라는 날도 허다했고요. 어머, 깜짝이야. 아니, 어머님, 언제 오셨어요? 말도 안 하시고, 현관 비밀번호는 어떻게 아신 거예요? 아, 놀래라. 내가 우리 아들 집 오는데 너한테 보고하고 와야 하니? 아니, 성재밥은 잘 차려주는 거야? 집안꼴이 이게 뭐니? 냉장고 안은 이게 뭐고, 빵 쪼가리에 죄다 과일. 아니, 밥은 안 먹고 사냐? 우리 성재가 밥심으로 사는 거 몰라서 그래? 네? 아니, 성재씨, 아침 안 먹고 다녔다고 하던데요? 그리고 저녁은 저희가 알아서 잘 차려 먹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 없는 집에 이렇게 불쑥불쑥 오시는 거 좀 아닌 것 같네요, 어머니. 다음번에 저 있을 때 예고하고 와주세요. 이러시면 너무 불편해요. 뭐야? 아이고, 내가 하다 별. 너까지 것한테 내가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내가 왜? 우리 아들이 산 집인데 내가 네가 뭐라고 너한테 허락받아야 해? 아주 웃기는 애네 이거. 내가 이러려고 너랑 결혼 허락한 줄 알아? 내 아들 뺏기고는 못 살아. 성재 씨가 산 집 아니고요. 엄연히 대출이라 저희들이 힘 모아서 갚고 있는 거고요. 여하튼 성재 씨한테 말해 놓을게요. 이렇게 어머님 불쑥 오시는 거 안 했으면 좋겠다고. 식사하셨어요? 성재 씨 오면 식사하시고 가실 거죠? 저녁 준비하게요. 기다리세요. 이렇게 매번 와서 제 속을 뒤집어 놓으셨죠. 그릇은 얼마나 뒤지셨는지 주방도 엉망이고 심지어는 제 옷장에 옷들까지 뒤져대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마음에 안 들다는 듯이 항상 꼬투리를 잡으셨죠. 따로 살아도 같이 사는 느낌이었죠. 이럴 바엔 같이 살아도 되겠다 싶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묘하게 그릇 위치나 옷 위치도 마음대로 바꿔 놓으셨어요. 정말 기가 찼죠. 어머니, 제 옷장도 뒤지신 거예요?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어머님 물건에 손대면 기분 안 좋으실 거 아니에요? 뭐야? 그래, 내가 뒤져봤다. 옷 꼬락서니 하고는 천박해가지고. 그걸 옷이라고 걸쳐 입고 다니냐? 하도 기가 막혀서 들춰본 건데 시애미가 옷 좀 뒤져봤기로서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들어. 이게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하긴 배울 때가 있어야 배우지. 지업이 집 나가고 아빠 죽고 저렇게 사연 있는 애를 왜 하필 성재가 커둬가지고. 아유, 지겨워 지겨워. 너무하세요. 어떻게 제 아픔을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들춰내실 수 있으세요?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너무는 네가 너무하지. 뻔뻔하게 우리 집에 시집 오길 어딜 와? 성재가 죽고 못 살았어도 결혼하지 말았어야지. 아주 너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음에 안 든다.
어미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그 핏줄이 나중에 어떨 줄 알고? 아유, 불결하지 아주. 성재 씨도 아버지 없는 건 마찬가지 아닌가요? 어디 가서 성재 씨가 그런 소리 들으면 어머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제발 작작하세요. 어머, 아주 사람 잡네. 아주 버르장머리 없는 년. 무섭다 무서워. 나중엔 아주 한 대 치겠다. 왜? 지금 쳐봐. 매번 아픈 곳만 찔러드는 어머님의 말에 눈물을 안 흘리는 날이 없었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은 저렇게 집에 불쑥 오셔놓고 제 마음을 쑤시고 가셨습니다. 남편이 어머님께 아무리 화를 내봐도 어머님은 작정한 듯이 매번 찾아오셨죠. 아주 미치는 줄 알았어요. 사는 게 아니었죠. 이러다 남편이랑 이혼할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매번이 스트레스 받는 나날이었죠. 엄마, 자꾸 그러면 저희 비밀번호 바꿀 거예요. 저희가 갈 테니까 집에 말도 없이 오지 마세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시어머니가 집문을 따고 들어와요. 그리고 유진이한테 뭐라고 하셨길래 엄마만 왔다 가면 그렇게 우는 거예요. 네? 어머, 너 성재 맞니? 아주 여우한테 놀아나더니 지금 엄마한테 바락바락 대드는 거야? 아휴, 기가 막혀. 엄마가 이러면 제가 더 힘들어져요. 왜 그걸 몰라요? 네? 아빠 없이 엄마가 홀로 저 힘들게 키워준 건 다 알고 고마운데요. 제발 유진이 좀 내버려 둬요. 유진이가 저렇게 힘들어하니까 제가 괜히 죄인 된 것 같고 그러잖아요. 부탁드릴게요. 네가 왜 죄인이야? 떳떳한데. 자기가 죄인이지? 엄마도 도망가고 팔자가 얼마나 세다는 거야? 아유, 무서워. 제가 나한테 얼마나 말대꾸를 하는 줄 알고나 그러는 거야? 나를 이제 치겠더라니까. 그런데도 네가 제 편만 드는 거야? 너도 참 변했다 아주.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때뿐이었죠. 남편이 한 번씩 이따금 뭐라고 할 때마다 잠시 나아진 듯 하더니 또 반복이 되었어요. 제가 남편과 이혼하지 않는 이상 어머님은 끝날 줄은 몰랐죠. 그렇게 제 가슴이 멍이 들고 있었어요. 매일이 행복할 줄 알았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매번 살얼음판을 걷는 줄 알았으면 결혼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도 들었고, 왜 우리 친엄마는 나를 두고 집을 나가서 이렇게 내 평생 도움이 안 되는지 철저하게 원망스러웠어요. 아마 지금도 잘 살고 있겠지? 라는 원망과 함께 눈물을 집어 삼켜야 했어요. 어려서부터 매번 눈치만 보고 지금까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니 이게 마음의 병이 되었죠. 자기야, 나 요새 목에 멍울 같은 게 잡힌다? 아니, 림프암인가? 뭔가 몸이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무섭네. 당장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일 빼고 같이 가줄까? 그러게, 요새 살도 많이 빠지고, 아휴, 우리 엄마 때문이지 뭐. 아니라고는 못하겠네. 일단 오늘 반차 쓰고라도 가보든지 해야겠다. 끝나면 병원 문 닫으니 일단 자기는 신경 쓰지 마. 어떻게 신경을 안 써? 내가 같이 가줄게. 오늘 반차 쓸 거야? 그럼 나도 주방장한테 가게 맡기고 시간 맞춰 자기 시청으로 갈게. 그렇게 남편과 약속을 하고 일이 끝나자마자 병원에 갔어요. 이것저것 초음파를 보던 병원 의사 선생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죠. 그 말은 청청병력과도 같은 말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랬던지. 내가 병을 키웠다는 생각과 함께 눈앞이 아득했죠. 일단 소견서 하나 써줄 테니 큰 병원으로 가보는 게 좋겠어요. 아무래도 종양 같긴 한데
위치가 갑상선이라 조직 검사해 보는 게 좋겠어요. 오늘 소견서 써드릴 테니 이 병원으로 가보세요. 여기가 갑상선이랑 유방 쪽은 잘 보기로 소문난 병원이거든요. 네? 소견서요? 아, 그럼 혹시 암일 수도 있다는 말이신가요? 괜찮으니까 말씀해 주세요. 갑상선 암이라는 거죠? 정확한 건 조직 검사를 해봐야 하겠지만 모양이 악성 같기도 하네요. 일단 소견서는 써드릴게요. 정확한 거 아니니까 진정하시고요. 그렇게 소견서를 받고 큰 병원으로 전 전원되었죠. 그러고 나서 확인한 결과 역시나 갑상선암이 맞았어요. 아무리 갑상선암이 착한 암이라고 하지만 청천벽력 같더라고요. 젊은 나이에 암이라니, 그리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암에 걸렸을까라고 생각하니 모든 게 다 원망스러웠습니다. 아무리 큰엄마, 큰아빠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다지만 늘 엄마 없는 부재는 저에게 스트레스로 다가왔었고, 막상 결혼해서도 늘 이 문제로 구박을 받으니 제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죠. 전 그렇게 수술 약속을 잡았고 하필 명절의 빨간 날과 겹치게 되었죠. 가장 먼저 수술을 받을 수 있는 날이 그날밖에 없어서요. 아, 갑상선 암이라니? 이게 다 우리 엄마 때문이야, 그치? 미안해. 어떻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암에 걸려, 어? 내가 진짜 너 볼 면목이 없다. 얼마나 힘들었어. 미안해 정말. 그래도 항암 치료도 안 해도 된다고 하고 수술만 하면 된다고 하니까 조금만 힘내, 어? 내가 꼭 네 옆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유진아, 진짜 나 만나서 네가 마음고생이 많다. 아니야. 자기도 중간에서 참 힘들었지? 괜찮아.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지. 다 이게 내가 스트레스를 풀지 못해 쌓아온 마음의 병인걸. 어머님뿐만 아니라 어려서부터 늘 그랬어, 나는. 매번 눈치 보고 주눅 들고 스트레스 받고 마음의 병이 된 거지 뭐. 엄마 아빠는 제가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병원으로 달려오셨고 엄마는 목 놓아 우셨어요. 그리고 아빠조차도 눈물을 훔치셨죠. 가장 아픈 손가락인 딸이 이렇게 암까지 걸리니 부모님 마음에 대못을 박은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아니, 얼마나 마음의 병이 많으면 암에 걸려 이거사.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 어? 네가 이렇게 아프면 내 마음이 편하냐? 아유, 불쌍한 것. 평생을 그냥 어려서부터 눈치만 보고. 미안해, 엄마가. 널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내가 너네 아빠를 어떻게 보니? 아니야. 엄마가 날 얼마나 아껴서 키웠는데 왜 그런 말 해? 나 속상하게. 엄마 아빠는 진짜 최선을 다해서 나 키워줬잖아. 그래도 살도 이렇게나 빠지고, 아휴. 수술하고 엄마 집에 들어와서 좀 몸보신 좀 하고 가야겠다. 김서방, 수술하고 나면 유진이 내가 좀 데리고 있을게. 그래도 괜찮지? 데리고 가서 몸보신 좀 시키고 푹 쉬게 해야지. 아, 너 휴직계도 냈지? 휴직계 냈어. 그래도 공무원 사회가 이런 건 다 잘 되어 있잖아. 걱정 마, 엄마. 아휴, 갑상선은 착한 암이래잖아. 착한 암이 어디 있어? 힘든 건 마찬가지지. 그런 소리 말고 푹 쉬어. 넌 네 마음만 추슬러, 알겠지? 아휴, 내가 진짜 못 살아. 그렇게 엄마의 마음을 다독여주고 저는 입원 수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수술할 준비를 하였죠. 태어나서 난생 처음 하는 수술이라 긴장도 많이 되었지만 이렇게 온 가족이 모여 걱정을 해주니
그래도 마음을 잘 추스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막상 수술을 하려고 생각하니 정말 주마등처럼 모든 것들이 지나쳐 가더군요. 날 버린 엄마, 그리고 돌아가신 아빠, 어렸을 때 추억까지도요. 그렇게 입원을 하고 수술을 하였어요. 수술은 생각보다 일찍 끝이 났고 전 회복하러 입원실로 이동했어요. 그리고 막상 이렇게 병실에 누워있으니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명절날이 되어 그래도 수술 때문에 들러보지 못한 시댁에 마음이 쓰였어요.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는 제가 병원에 있다는데도 불구하고 기어코 남편 차를 타고 병원에 들르셨죠. 남편에겐 저의 병문안을 간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남편은 처음에 어머니를 말렸지만 어머니가 한사코 간다고 하시는 바람에 결국 어머님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도 며느리가 누워있는데 이런 전이나 이런 건 맛은 봐야지. 거기 어디냐? 나 좀 데리고 병원에 앞장서라. 엄마가 가보게요? 아니요. 그냥 음식만 싸주세요. 제가 전달해 줄게요. 유진이 지금 힘들어하는데 나중에 오세요. 며느리가 병원에 입원했다는데 나보고 뭐 가만히 있으라는 거야? 그래도 가야지. 앞장서 얼른. 전 좀 챙길 테니 시동 걸어라. 남편은 시어머니가 웬일이지? 라고 생각하다가 그래도 유진이가 아프니 마음이 약해지셨다고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은 이제야 어머니와 유진이가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들뜬 마음으로 차 시동을 걸었다고 했죠. 그렇게 병실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는 몹시 상기된 얼굴이었어요. 그 얼굴을 보고 저조차도 놀랐습니다. 너무 화가 난 표정이어서요. 아, 어머니 오셨어요? 제가 하필 명절에 수술하게 돼서 죄송해요. 혼자 명절 준비하느라 힘드셨죠? 그래도 여기까지 와주시고. 아이고, 아프다고 하더니 얼굴이 폈구나. 내 아들 돈으로 이렇게 1인실에서 발자 좋다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에 안 들어. 시어머니는 말이 끝나자마자 가지고 오신 동태전들을 제 얼굴에 집어 던졌습니다. 전 이게 무슨 일인지 어안이 벙벙해하며 전을 그대로 맞았죠. 남편은 그 모습을 보고 어머님한테 소리를 질렀고 전 망연자실했어요. 암 수술한 며느리에게 전 귀싸대기라니요. 엄마, 미쳤어요?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유진이 걱정된다면서 지금 이렇게 속 뒤집어 놓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넌 닥쳐. 아주 마음에 안 든다 하니까 마음에 안 드는 짓만 하고 있어. 네가 뭘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유난이야? 뭐라고? 이 아줌마가 진짜 미쳤네. 당신 진짜 미쳤어? 지금 나한테 전 던진 거야? 그래, 당신은 원래 이런 사람이었지. 전 당장 이 아줌마를 끌어내려고 비상호출벨을 눌렀어요. 비상호출벨이 눌리자마자 병원의 부원장님이 달려오셨고요. 지금 이 모습을 보더니 눈이 돌았는지 시모의 기싸대기를 날렸습니다. 저 역시도 놀라긴 마찬가지였고요. 왜 부원장님이 어머머, 당신 미쳤어? 당신이 뭔데 내 뺨을 쳐? 어? 당신이 뭔데 내 뺨을 치냔 말이야? 인연이랑 한패야? 내 딸한테 무슨 짓이야? 배워먹지도 못한 년이? 어디서 내 딸에게 전을 집어던지고 이 난리야? 넌 더 맞아야 돼. 내 엄마라고 칭한 부원장이란 의사는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죠. 전 너무 어안이 벙벙했어요. 시어머니도 제 친엄마라는 반응에 당황하여
그대로 머리채를 잡혀주었죠. 그리고 한참 그렇게 푸닥거리를 하고 나서 부원장 선생님 입에서 나온 말은 저를 아주 놀라게 했습니다. 제 남편도 아주 놀랐고요. 저조차도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그리고 물었죠. 무슨 말이에요? 내 딸이라니? 지금 당신 입에서 나온 말이 무슨 말이죠? 아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어떻게 된 거예요? 미안하다, 유진아. 너 환자로 올 때 처음엔 긴가민가 했어. 근데 너네 큰엄마, 큰아빠 얼굴을 보니 알겠더라. 내 딸이 우리 병원에 입원을 했다는 것을. 그리고 어떻게 말을 할까 계속 지켜봤어. 우리 딸이 갑상선 암이라니 너무 속상했기도 하고, 너희 아빠와 이혼하고 집 나가던 날 우리 유진이가 3살밖에 안 됐었지. 미안해. 도저히 아빠랑은 살 수가 없었어. 매일 술만 먹고 일도 하지 않는 너희 아빠와 갈라서게 되고, 아무것도 없는 내가 의사가 되기까지 이 많은 시간이 걸렸단다. 나중에는 널 찾고 싶어도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어. 초등학교 때 몰래 학교 가서 네 모습을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미안해. 엄마 용서해 주겠니? 어안이 벙벙했죠. 친엄마라니, 아니 친엄마가 의사였다니 너무 혼란스러웠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저희 친엄마가 이 큰 병원 부원장이라고 들으니 태도가 돌변했어요. 뺨까지 맞아놓고 말이죠. 아주 우스웠습니다. 그 점에선 아주 고소했어요. 아니 그럼 당신이 우리 유진이 친엄마인가요? 아유 어쩐지 가끔 유진이가 고급져 보일 때가 있던데. 그럼 그게 다 의사 핏줄을 물려받아서 그런 거군요. 전 유진이 시엠이에요.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제 말 좀 먼저 들으시고, 다 오해이니 진정하시고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저는 유진이가 혹시라도 명절을 잊은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런 거랍니다, 의사 선생님. 당신이 시어머니라고? 내가 유진이 남편이랑 하는 얘기도 다 들었어. 엄마 없다고 얼마나 얘를 쥐잡듯이 잡았던 거야? 아휴, 미안하다, 유진아. 내가 네 엄마야. 많이 놀랐지? 내가 환자 차트를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그 유진이 맞는지. 아니 내가 뭘 또 얼마나 잡았다고 그래요? 아휴, 웃겨 진짜. 의사라고 내가 좀 고상하게 봐주려고 했더니 안 되겠네. 그리고 내가 얘랑 우리 아들 결혼시킨 거 보면 몰라요? 며느리라고 생각했으니 결혼시킨 거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오해 마시고. 또 맞고 싶어 환장했니? 넌 이 병원에서 출입 금지야, 알겠어? 여기 이 사람 좀 끌어내요. 어디서 폰대 없어가지고. 엄마 맞는다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전 당신이랑도 할 말 없어요. 그동안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그리고 어머님도 좀 가만히 있으세요. 어머님이 지금 이런 말 할 때가 아니지 않나요? 저한테 어떻게 대하셨는데요? 늘 항상 엄마 없다고, 본데 없다고, 불결하다고 하셨으면서 이제 와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진짜 꼴 같지도 않네요. 둘 다 나가주세요. 저 정말 지금 혼란스러우니까. 엄마, 나가.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아픈 사람 병실에 와서. 진짜. 엄마 정말 가지가지 한다. 죄송해요. 미안해, 유진아. 유진아, 정말 미안해. 엄마가 중간중간 큰아빠네한테 연락도 하고 너 찾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그땐 엄마가 능력이 너무 없어서 널 데리고 오지 못했어.
큰아빠네가 널 키우는 게 너한테도 환경적으로 나을 것 같았고. 근데 후회했어. 엄마가 이제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게 해줄게. 미안하다. 정말 엄마를 용서해 주겠니? 엄마도 널 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아니, 무슨 소리를 그렇게 섭섭하게 하니, 유진아? 우리 며느리가 친엄마를 찾다니. 진짜 감격스럽구나. 그리고 이 큰 병원의 부원장이라면 도대체 얼마나 성공했다는 거야? 진정들 좀 하시고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사돈. 이제 사돈이죠? 그렇게 날 구박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친엄마가 이 큰 병원의 부원장이라니까. 왜? 눈이 돌아가요? 당신 같은 사람이 내 시어머니라는 게 진짜 부끄러워. 나가! 그리고 성재씨, 나 지금 말할게. 어머님이랑 나랑 둘 중 하나만 골라. 나 더 이상 어머니랑 만나고 싶지 않아. 저는 남편에게 그렇게 통보를 하고 이제 친엄마와의 관계를 마무리 지어야 할 것 같았어요. 친엄마는 저에게 애원했죠. 절 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그 말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그리고 친엄마는 시어머니를 내쫓았어요. 남편도 너무 놀라서 더 이상 말이 없었고요. 그리고 그날 저와 친엄마는 못다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혼자서 저를 데려오기 위해서 악자같이 공부한 나날들, 공부하며 아르바이트 했던 날들 때문에 저를 돌볼 수 없었다는 얘기들, 그리고 지금이라도 꼭 엄마 노릇을 하고 싶다고도 했고요. 무엇보다 저에게 주고 싶어 돈을 버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차곡차곡 모아놓은 돈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자그마치 그 돈은 8억이었습니다. 남들에겐 큰 돈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 돈보다도 친엄마의 저를 생각해줬다는 마음, 저를 잊지 않았다는 그 마음이 가슴을 울렸어요. 그리고 저를 키워주신 큰아빠와 큰엄마가 한달음에 달려오셨죠.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에게 무릎을 꿇고 감사하다고 싹싹 비는 친엄마를 보니 만감이 교차했어요. 놀랐죠. 그리고 그런 엄마를, 큰엄마와 큰아빠는 그래도 제가 친엄마를 찾았다는 마음에 오히려 제 마음을 더 신경 써 주셨어요. 그리고 친엄마는 그냥 얼굴만이라도 보게 해달라고 저에게 말했어요. 늘 엄마가 그리웠던지라 절 버리지 않았다는 그 말에 마음이 얼마나 녹던지. 내가 그동안 엄마를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큰엄마랑 큰아빠가 엄청 잘해주셨지만 그래도 친엄마가 날 버리고 갔다는 그 응어리, 그래도 이렇게 날 잊지 않고 찾아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나 친딸처럼 키워줘서 고마워요, 큰아빠 큰엄마. 고맙습니다. 우리 딸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저보다 더 훌륭한 부모님이세요. 고맙습니다, 아주버님, 형님. 그래도 유진이가 내 딸인 건 변함이 없고요. 그래도 유진이가 그렇게 그리워한 친엄마를 찾았으니 저는 그걸로 됐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태어날 때까지 친엄마의 케어를 받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에게 다시 한번 말했죠. 이혼 아니면 시어머니와 손절. 남편은 주저없이 저를 선택하였고 그렇게 시어머니와의 연을 끊었어요. 아마 시어머니에겐 가장 큰 벌이 아닐까 싶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연락도 없이 시어머니를 무시하자 저희 집에 찾아왔지만 문전박대를 하였고 비밀번호도 바꿔버렸죠. 야, 문 안 열어? 너 부원장 친엄마 얻었다고 막 나가는 거니? 그래봤자 한부모 가정주제에 네가 나를 이렇게 등한시해? 조용히 해, 이 아줌마야. 당신 아들도 이제 등 돌렸고
당신은 영원히 혼자야. 내가 왜 암에 걸렸는데. 다신 찾아오지 마. 한 번 더 찾아오면 경찰 부를 줄 알아. 알겠어? 이제 혼자 외롭게 쓸쓸히 늙어가 봐. 알겠지? 다신 오지 마, 다신!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은 듯이 터덜터덜 돌아갔고, 남편도 저에게 그렇게 병실에서 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 엄마를 보고 싶지 않다고 했고요. 그렇게 저희는 정리가 되었어요. 암에 걸린 덕분에 친엄마를 찾았다고 할까요? 아니면 만날 인연이라 만났던 걸까요? 전 간간히 친엄마도 만나고 지내고 있어요. 물론 아직까지 마음속에 나의 부모님은 큰엄마 큰아빠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젠 생각을 바꿔서 저에겐 부모님이 4명이 있다고 생각하며 긍정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제가 밝아진 모습에 남편도 좋아하고요. 지금이 제일 행복한 시기인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아직도 시어머니의 만행들은 지금 생각해도 부글부글 끓습니다. 남편의 속마음은 어떨지 모르지만 제 앞에서는 저 자신을 제일 위한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전 다신 보고 싶지도 않아요. 늘 눈팅만 하다가 한번 제 이야기도 써봤는데 제가 겪은 일이지만 별의별 생각이 또 드네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